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 37쪽이죠. 37쪽을 보도록 합니다. 그 개설 등록에 대해서는요, 등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격을 취득하고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이라는 걸 해줘야 되죠.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영업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시험에서는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으로서 일단 등록 요건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등록 요건은 등록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 이걸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등록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관할이 어디고, 이때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는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내에 등록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등록 절차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무등록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인데, 무등록, 중개업,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에 양도되어 부정 등록, 이런 것들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못하는 사유죠, 이게. 중개업 종사를 금지하는 사유인데, 등록은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최소한 이제 2개 정도인데, 시험이 2개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는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 내지 2개 정도를 출제합니다. 이게. 그래서 꼼꼼히 이제 챙기는데요. 등록 요건에 대한 부분, 기준에 대한 부분을 특히 이제 주의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이 법인의 등록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법 9조 1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서 9조 1항 조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공부했는데, 그럼 중개업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라든가 분양대행입니다.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요것만 하고자 한다면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등록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등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분양대행만 한다면 등록을 필요 없지만, 분양대행에 부수하여,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이란 개념은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된 장부에다가 기재한 행위, 기재 자체를 등록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은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럼 이 등록의 성격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성격에 대한 부분이 우리 그 교재 지금 37쪽 맨 위에 첫 줄에 있죠. 그 조그맣게 네모쳐진 부분인데요. 그 박스 그 바로 위에 부분입니다. 등록은 기속성, 일신 연속성을 띈 것으로서 중개업의 적법 요건이자 허가에 해당한다 그랬죠. 이걸 그래서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언급을 해놨는데, 우리 등록은요, 기속성이라는 걸 띄고 있어요. 그럼 기속이란 말이 뭐냐 하면요, 이거는 등록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들어갔잖아요. 그럼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요건에 적합하다는 등록을 꼭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기속이란다. 즉,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뭐 투기 조장의 가능성이 있다든가, 또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에 적합하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기속이란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은 전문 자격증이니까 당연히 일신연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양도, 상속, 대여 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게 한 적법 요건입니다. 즉,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적법 요건에 일단 해당이 되는데, 이건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 간의 거래를 이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했어요.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했다여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자가 등록을 아니하고 일단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을 처벌할 뿐이지, 그래서 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 요건이 아니다. 즉, 그래서 효력 요건이 아니란 뜻이죠. 이게. 이자는 그래서 적법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만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라는 것은 그냥 영업 허가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허가란 말은 금지를 풀어주는 해제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식당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영업 허가를 받게 돼 있죠. 그렇듯이 우리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허가라고 지금 현재 학문상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참고만 일단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 들어가서 등록의 이제 절차가 지금 현재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등록의 절차를 먼저 나열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등록 기준을 확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받죠. 이것을 이제 실무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등록 기준을 확보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준을 가졌으므로 신청을 하죠. 그럼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이제 확인을 해요. 직접 사무소 나가서 보고 결격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을 통지해 주거든요. 등록을 통지해 주는데 이 등록 통지가 다름 아닌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등록을. 근데 이때 등록증 주지 않습니다. 등록증 주지 않고요.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등록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돼요. 이것을 보증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증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했어요. 그럼 이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등록증을 받았으므로 잘 보는 것을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등록의 절차가 일단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날짜 미리 한번 따져볼까요? 그럼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등록 통지까지는 며칠 내에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겠죠? 요거는 7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7일이다. 그래서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숫자 7일. 7일이 처음 등장했죠. 그래서 7일 내에 등록을 통지를 해줍니다. 이게. 그럼 이제 등록 통지 받았잖아요. 받으면 이제 보증을 설정하여 이제 확인하고 보증 설정에 신고를 하면 이상으로 확인하고 증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도장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럼 도장을 이제 등록을 해주는데 이걸 인장 등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장 등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이제 등록을 하는데, 인장 등록을 해주는데 업무 개시 전에.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도장 등록을 하는데 언제서부터 인장 등록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등록을 신청한 때로부터 같이 이제 할 수 있어요.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록을 인장 등록 안 했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등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의 절차는 일단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 나오는 게 등록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등록 요건은 아주 출제 빈도가 잦은 부분입니다.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럼 현재 지금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크게 분류하면 2명으로 대별돼요. 그래서 등록 기준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크게 2명으로 나눠지는데, 그 2명이 누구냐? 개인이 있을 테죠. 그래서 개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이 있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개인의 경우는 자연인을 말하죠. 그래서 민법 시간은 이자를 자연인이라고 공부했을 겁니다. 내추럴맨. 이렇게 이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이 법인은 중개법인은 당연히 해당되고요. 특수법인이라는 건 일단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법인 제외입니다.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이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 개인의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의 등록 기준은 먼저 개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먼저 취득하셔야 돼요. 자격을 취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물적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중개사무소죠.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보를 미리 해 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도 중개업이라는 영업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데, 중개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이것을 실무교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못하는 사유가 있거든요. 이것을 결격사유라고 해요. 그래서 결격사유라는 거에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개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요게. 그래서 개인의 등록 기준은 일단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츰차츰 이 내용들을 다 세부적으로 공부해요. 세부적으로 공부하는데, 이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요, 괄호 속에 있는 말이 있죠. 공인중개사일 것 이랬는데, 변호사일 경우라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변호사일지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절대 등록을 못합니다. 우리는 자연인에게는 반드시 지금 현재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일지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일지라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를 확보하는데,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다시 이제 공부합니다. 그럼 사무소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우리 중개사무소는요, 기준이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물 임차를 하거나 또는 사용대차나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죠. 이게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하다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준이 딱 이렇게만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에 의존하여 사무소 기준을 따지는데 여기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이 되니까 불법 건축물에 설치가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무허가 건물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컨테이너 사무실 같은 거.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느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가설 건축물에도 설치할 수 없다. 건축물 대장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다만 이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예외적으로 준공이 된 건물로서 적법한 건물이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규정을 봤을 때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 없죠? 면적 제한 규정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사무소를 이렇게 확보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요건 중개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요 실무 교육이라는 것은 등록 전에 다시 공부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등록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 교육이라는 걸 이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하기 전 1년 내에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할 것.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은 현재 요 시도의사의 권한이고요. 이걸 갖다 협회나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대학 또는 이제 공기업이나 준정비원에서 위탁 시행이 가능한데 주로 이제 협회에서 현재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전 1년 내 실무교육을 먼저 받을 거다. 그럼 지금 당장 등록할 게 아니라면 실무교육을 바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일 더 공부하니까 그때 자세히 더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시 등록을 못하는 사유인데 정확하게 다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그러면 개인의 등록 기준 크게 어려운 점이 없죠?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요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도 큰 틀에 있어서는 개인과 차이가 없어요. 개인과 차이가 없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의 자격 취득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보이는데 법인은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법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해준 업무. 그래서 법인은 우리 법이 정해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법정 업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인은 토탈 7가지 업무와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해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법인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춰줘야 돼요. 상법상 회사일 것. 이랬죠. 회사 형태를 갖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 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셔야 하죠. 공사되고 이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자가 있습니다.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랬죠.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 뒤에 이제 숨어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거 법정 업무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하니까 가볍게 나열만 하면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은 토탈 7가지만 우리 법이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 7가지라는 게 뭐냐면 이 법정 업무거든요. 이게 법인 업무인데 이거는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개업만 허용하면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6가지 업무를 더 허용했죠.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6가지 업무가 뭐냐면 일단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어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관리 대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상담업.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죠. 이거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다름 아닌 중개업 프랜차이즈입니다. 이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이라는 것도 이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 알선대리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법인이 경공매 업무 할 수 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죠. 그러니까 주거 이전의 부수세는 용역의 알선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그 목적 사업에 말이에요. 건축업이 들어가 있다. 그럼 건축업은 여기 없죠. 지금 7가지 업무 중에. 그럼 등록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법정 업무예요. 그래서 중기업만 들어가 있어도 되는데 이 7가지 외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건축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또 부동산 개발하고는 상담할 수 있는데 직접 개발업을 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등록을 수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법정 업무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7가지 외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법정 업무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대요. 이건 가볍게 이해하는데 법인을 설립하자면 초기 투자자본이 들어가죠. 이걸 이제 자본금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있죠. 법인 등기부상 나타난 자본금란이 있어요. 그 자본금란이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등록을 수리하고요. 이렇게 되고요. 회사의 형태는 상법상 회사여야 한대요. 그럼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요. 요 상법상 회사라는 것은 우리 상법의 규정을 봤을 때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유한회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생긴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합자회사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명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모두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 영리회사예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은 절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법상 회사 중에 하나의 형태로 갖춰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주의할 점은요.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상법상 회사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유한회사로 가든 합자회사로 가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일단 주의해 주고요. 그러면 이거 주식회사라는 것은 잘 아니까 뭐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고요.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라는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여기 유한책임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이란 말, 여기서 사원이란 표현이 등장했는데 참고입니다. 이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은 절대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에요. 이 회사의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출자자. 그러니까 출자자인 자가 이거 일정한 유한책임을 진대요. 유한책임이란 말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유한책임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유한회사인데 이 유한회사에 제가 1억을 투자해요. 그럼 저는 이제 사원이 된 거죠. 사원이 됐는데 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10억을 빌렸다. 근데 이것을 이 10억을 빌렸는데 이걸 미처 못 갚은 상태에서 이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망하게 되면 결국 나는 투자한 금액 날리겠죠. 그럼 내 개인 재산 가지고 이 10억 가지고 책임을 지느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한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예요. 그럼 주식회사의 주주도 물론 유한책임을 지는 자죠. 주식회사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투자한 금액 날리는 거죠. 개인 재산 갖고 회사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 회사 채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식회사 주주도 결국은 유한책임사원으로 이제 구성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회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식회사는 우리 법이 상법이 대규모를 예상했어요. 처음에. 유한회사는 소규모를 예상했던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도입한 유한책임회사는요. 이거는 아주 가족들끼리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걸로 가라 하고 이 회사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명회사 있잖아요. 한명회사는 거꾸로 또 여기는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무한책임사원. 그럼 무한책임사원 누군지 짐작되시죠? 사원이란 자는 이 회사의 출자자를 얘기하고 그럼 출자자인 자가 회사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이들이 바로 무한책임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명회사를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뭐 농기회사라든가 그 수산업회사 이런 데들이 그 법에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한명회사로 아예 가야 된다 하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개인 재산 가지고 지는 자들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바로 한명회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합자회사는 그런 말대로 합작이 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결국은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서로 합작된 회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합작이 된 회사다. 이렇게. 요게 바로 상법상 회사 5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뭐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가 없는데 그냥 상법상 주식회사 이해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일단 주의해 주고, 그러면 이제 그 임원에 대한 요건, 이제 요걸로 가야 되거든요. 임원에 대한 요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상법상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법인의, 중개법인의 대표자는요, 반드시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그래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대표자가 절대 등록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포함이 아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이에요. 이들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야 돼요. 그럼 이 임원이라는 자가 누굴까? 임원이라는 자. 여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사들이 있어요. 이사들은 당연히 임원이죠. 그러면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면 여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임원이 누구냐 하면 이사들이에요. 이사. 당연히 이사고, 여기 감사라는 분이 계시죠? 감사도 임원입니다.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한책임회사 있죠? 여기는 임원이 누구냐 하면 업무집행자라고 불렀어요. 이자가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상 임원이라는 자는 이사, 감사, 업무집행자라는 얘기예요. 이들을 얘기하고, 우리 법에도 지금 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사원. 그럼 이 사원은 누굴 얘기하냐? 당연히 종업원은 아니겠죠? 종업원이 아니고 여기 합자나 한명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무한책임사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이 사원이란 표현, 이것은 바로 무한책임사원들을 말한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상법의 규정을 보면 이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업무집행에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주식회사에서 회사 업무집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사들이죠. 그러니까 이자와 동격인 자가 바로 무한책임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이 사원이란 표현은 무한책임사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임원 또는 사원, 이건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임원이라고 하는 표현에도 사원이란 말이 당연히 붙여 다니는 건데, 이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점이 이 얘기예요. 만약에 중개법인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회사 설립할 경우는 이사감사, 대표자 빼고 이사감사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합자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한다. 그러면 대표자 빼고,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야 되고요. 대표자 제외하고 이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야 된다. 바로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니까 일단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을 하는데, 연습 잠깐 해볼까요? 만약에 대표자 빼고 이 법인의 임원이 3명이 있어요. 3명.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인중개사 몇 명이어야 됩니까? 한 명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 2명은 그럼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죠. 이건 투자자를 받아들이는 뜻이죠.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6명이 있어요. 6명이 있으면은 몇 명이 최소한 공인중개사야 돼요? 2명은 있어야 되죠. 이게 됩니다. 그럼 7명이라면요. 3명이 있어야 되죠. 최소한.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직접 시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다. 여기까지. 대표자 제외하고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해한다. 자,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잠깐 들어갑니다. 거기 지금 37페이지 맨 밑에 번호 16번이 있죠. 임원은 이사감사 업무집행자를 말하며 사원은 합자회사 한 명에서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알아보시겠죠, 그럼 이제 주식, 유한책임 합자회사는 최소 임원사원 수가 1인이어도 되나?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된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 3인의 감사 1인은 있어야 한다. 자, 요게 딱 한 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15회 추가 때. 이해만 해둡니다. 최소 임원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로 법인 설립할 때 최소 임원을 몇 명 확보해야 되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 네 회사 있죠. 이 네 회사는 최소 임원수가 몇 명? 한 명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 한 명, 유한책임사도 이사 한 명, 업무집행자 한 명, 그 다음에 여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죠. 무한책임사원이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한 명 회사 있죠. 이 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무한책임사원이 여기는 몇 명? 2인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억을 그렇게 하면 되네요. 최소 임원수 유일하게 2명인 회사는 어떤 회사? 한 명 회사라는 얘기죠. 여기는 결국은 무한책임사원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주식회사 가장 많죠? 가장 많은데 주식회사는요. 자본금이 만약에 주식회사인데 10억 이상이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이 되면 규모가 커졌죠? 규모가 커졌으니까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가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 1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최소 임사 몇 명? 4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회사는 이제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면 이사 3인에 감사 1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4명은 필요합니다. 그럼 이들 중에 이제 이사들 중에 대표이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사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법인의 기본 요건이었습니다.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똑같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확보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실무교육을 법인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건 대표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리고 실무교육은 임원사원, 대표자 포함하여 임원사원 전체가 다 받아야 돼요. 전체가. 임원사원 전체가. 이때 주의할 점은요. 공사자격증이 없는 임원이 3분의 2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느냐?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임원사원의 타이틀을 걸고 있으면 전부 다 실무교육 대상이다. 이건 중개업 종사를 하든 안 하든 그 임원은 무조건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법인 자체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임원사원 단 1인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임원사원 전체가.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낸다면 지금 제가 법인을 오래 설명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실히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등록 기준은 특수법인의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의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그 법인의 등록 기준 가지고 봤으니까 38쪽에 있는 문제 잠깐 확인합니다. 24회 때 기출문제가 실려있죠. 공인인증서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답변 있으면 빨리 얘기한다. 1번입니다. 농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협동조합도 공사 법령에서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 이것은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요. 우리가 특수법인 중에 대표주자가 지역농협동조합이에요. 지역농협동조합은 중개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지역농협은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등록 기준 안 맞춰도 돼요. 그래서 1번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1번은 틀렸습니다. 등록 기준 갖출 필요가 없다. 다음 2번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면적 제한 규정 없다고 그랬죠. 사무소. 그러니까 적정 면적이면 됩니다. 틀렸고 3번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 신청자에 의한 중개업 등록은 허용된다. 가설건축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건축은 안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 돼요. 이게 대원칙이다. 다음 4번 한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이라도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예, 그러므로 이제 불가. 틀렸고 5번 질문입니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변호사도 등록 기준 적용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 갖고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쉽죠? 예,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등록 기준은. 근데 이제 이런 상법상 회사에 대한 내용, 임원에 대한 요건을 물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까다로워지죠. 왜? 이게 낯설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 받고 이제 등록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등록 신청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두 번째 요건이죠, 지금. 등록 신청.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신청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그 신청인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법 구조 2항 조문인데 정확하게 구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 신청 관련해서 조문이 구조 2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자연인의 경우는 공인사가 아니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1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소공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우리는 이중소속이라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게 안 됩니다. 이걸 이중소속 금지라고 그러는데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이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죠. 그러니까 이 자는 그 소공이란 직을 사임하지 않는 이상은 등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소속 금지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소속 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자는 바로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걸 나눠서 지금 우리 교재 1번, 2번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은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현재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관할이 나와 있어요. 어디다 그럼 등록 신청할 거냐 이 문제인데 관할은 중개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이 관할은 어디다 등록 신청하냐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요. 이 자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청장이다. 그러니까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만약에 신청인의 주소지가 떴잖아요. 이 지문은 이유불문 틀렸어요. 이유불문 틀렸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청장. 이 자를 우리는 등록관청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등록관청 연습하면요.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둔 거예요. 그럼 등록관청 어디예요? 당연히 강남구청장이죠. 경기도 광명시에 사무소를 뒀거든요. 그럼 등록관청 어디예요? 당연히 광명시장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소를 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시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죠. 그럼 이때는 등록관청이 어디냐? 그러면 이때는 구청장이 있으면요.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분당구청장이 이때는 등록관청이 됩니다. 이때는 그럼 성남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인데도 시가 커짐으로써 구를 둔 시들이 있죠. 이런 시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7개 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가 있어요. 일산, 부천시, 그 다음에 안양시, 안산시, 그 다음에 이제 용인시가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7개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쪽 충청도 쪽에는 천안시와 청주시가 구가 있고요. 전라도에는 전주시가 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상도 쪽에는 포항시와 창원시가 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창원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 수원시장 등등등 이분들은 등록관청이 아니죠. 거기 있는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점 일단 이해만 해 두시고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군 구청장 할 때 이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죠. 즉 그래서 광명시장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래서 등록관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구비 서류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서류에 대한 부분은 일단 등록신청서에다가 등록신청서 있거든요. 그 등록신청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이 요건 증명서도 그대로 첨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의할 점을 짚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류를 첨부하는데 서류는 이제 뭘 첨부하느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에다가 요건증명서류들. 먼저 첫 번째 요건이 자격을 취득하라고 그랬죠. 그럼 자격증 사본을 내느냐? 이거 내지 않습니다. 이 자격증 사본은 왜 안 내냐 하면요. 이거는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요. 시도사에게. 그래서 자격증 사본 안 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최첨단 전자정부 시도로 가기 때문에 자격증 사본은 직접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 내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이 중개사무소 확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줘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내라는 얘기입니다. 내는데 이때 건축물 대장 자체는 역시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접 확인 들어가죠. 그러니까 역시 내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면 이때는 그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같이 첨부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더불어. 이걸 첨부를 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건이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그럼 실무교육 받으면 실무교육 수료증이 나오거든요.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주셔야 되죠.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럼 법인은 임원 실무교육 수료증 다 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가 이게 이제 네 번째 요건인데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있죠.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이 서류는 내국인의 경우는 내지 않습니다. 그럼 결격은 대표적으로 뭐 전과사실이라든가 미성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확인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본적지라고 불렀는데 지금 가족관계 등록지로 부르죠. 그러니까 등록마청이 신청을 받으면 신원조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자가 이제 그 전과사실이 있는가 이런 걸 다 조회해요. 그러니까 내국인은 안 냅니다. 근데 이거 그 가족관계 등록지에다가 확인이 안 되는 자는 내야 되겠죠.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내줘야 됩니다. 내국인은 안 내요. 그럼 외국인은 어떤 서류 내야 되느냐?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 예를 들어서 그럼 필리핀 사람이 등록 신청했다. 그러면 필리핀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내거나 또는 이 서류 못 내면 이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 공직인 앞에서 진술해요. 나는 대한민국 공사법에 의하여 결격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진술서를 공증을 받아요. 그래서 공증받은 진술서 이걸 그대로 내면 거짓말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부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그러면 그 필리핀 그 영사한테 가서 확인도장 찍어오라는 얘기죠. 그럼 영사가 확인도장 찍을 때 필리핀 정부의 전과사실 다 조회하고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를 내거나 세 번째는 아포스티오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아포스티오 확인서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국제조약인데 우리도 여기 가입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포스티오 발행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아포스티오 그러니까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런 조약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다. 그러면 아포스티오 확인서를 끊어오면 돼요.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아포스티오 확인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럼 내가 국내에 와서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 하고 주장해도 내가 이거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을 캐나다에 있는 아포스티오 발행기관에 가서 이걸 확인서를 띄워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공문서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띄우면 돼요. 외국인이.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 서류 중에 한 가지를 외국인이 내야 되고 외국 법인이잖아요. 외국 법인은 여기다 더하여 뭘 더 내야 되느냐. 외국 법인은 국내 영업소 증명서를 더 내야 돼요. 영업소가 있다는 증명서류 이거를 더 내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지점등기 서류 같은 거 내란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서류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는데 법인이면 법인등기상 증명서를 내느냐. 법인등기상 증명서는 안 냅니다. 그래서 이 법인등기부도 직접 확인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법인등기상 증명서도 내지 않습니다. 전자제품에 직접 확인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등록기준 입증서류는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났는데 등록기준에 없는 서류 한 가지 더 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반명한판 사진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반명한판 사진 3곱하기4 사이즈 한 장을 내는데 이 사진은 왜 내냐면 나중에 등록증에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서류가 아주 복잡해 보이네요.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주의할 점. 서류에서 꼭 주의할 게 자격증서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국인의 경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류 안 내죠. 외국인만 낸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뭐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건 안 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보증관계증서 있죠? 이걸 내느냐? 이거 안 냅니다. 보증관계증서는요.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왜 그러냐면 등록 신청 단계에서 보증관계증서를 끊을 수가 없어요. 보증을. 왜 그러냐면 보증은 등록통지, 즉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증관계 증서는 내지 않는 겁니다. 이 점 일단 주의를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자, 그럼 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이때 수수료 내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내게 돼 있죠. 그러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자체별로 조금씩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만 원 내외가 될 겁니다. 2만 원 조금 더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내게 돼 있다. 이거 수수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다음 이제 종별 변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종별 변경, 그 다음에 업무정지, 휴업기간중에 등록 신청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요즘 이거 잘 안 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이제 이해를 하는데 자, 그럼 이거 지우겠습니다. 제가 수업 속도가 약간 빠르죠? 약간 빠른데 이거 좀 약간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갖고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이 조금 이제 쉬운 편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스피드를 내고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종별 변경이란 말이 나왔는데 개업공사의 종류, 이것을 종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종별을 바꾸는 겁니다. 즉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개업공사 더 있죠. 중개인이 있어요. 중개인.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 이자가 중개인입니다. 자리 바꾸면 하는 거예요. 이게 종별변경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등록했다가 법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개업공사, 공인사인 개업공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종별변경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중개인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죠. 더 이상 중개인은 탄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거꾸로 갈 수 있죠. 중개인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사인 개업공사로 갈 수 있어요. 중개인 자격을 취득하여 법인의 대표자로 갑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종별변경이에요. 그럼 종별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는 원칙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록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등록 서류 다 다시 내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 서류들 다 다시 내야 돼요. 다시 내야 되는데 이미 낸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다만 종전에 등록증 꼭 첨부해야 됩니다. 등록증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종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증 첨부를 꼭 해야 되고 실무교육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종별변경할 때. 자, 그래서 신규 등록이 원칙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등록 방식이 아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로 등록합니다. 그럼 중개인은 90년 이후는 더 이상 탄생이 안 된 거예요. 연세가 많을 거로 추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로 간다. 그럼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가능하게 해놨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광명시 내에서 계속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로 업무를 하고자 해요. 그럼 광명시장한테 그대로 그냥 재교부 신청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재교부 신청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나도 공인중개사야. 이제 강남 불패라 하니 서울 강남구에 가서 중개업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로 해야 됐다. 강남구에 가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등록을 다시 하라는 얘기죠? 신규 등록 다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개인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재교부라는.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및 휴업기간 중에 등록 시청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업무정지라는 것은 영업정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우리는 업무정지인데 최고는 물론 6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업공사가 업무정지를 4개월로 받았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월을 쉬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개업공사가 사무실 임대료 내기 싫고 업무정지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한 달 뒤에 폐업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 신고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허용됩니다. 그럼 폐업해버렸어요. 그럼 한 달 뒤에 다시 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받아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업무정지 때리나 마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업무정지 기간 지나기 전에는 등록 못해요. 실은 업무정지 받고 폐업을 해버리면 이 기간 동안 결격이에요. 업무정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등록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보조는 근무도 안 됩니다. 또 소속공사로 근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격입니다. 이 기간 지나야 돼요. 그래야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은 할 수 있으나 등록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이제 휴업기간 중에 등록이 나왔는데 휴업은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는 신고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역시 휴업 4개월 신고했죠. 하나, 둘, 셋, 넷, 4개월 쉬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무실 임대료는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해놓고 한 달 뒤에 이제 이분이 폐업 신고합니다. 그럼 휴업 기간 중에 역시 폐업할 수 있느냐? 역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폐업해놓고 한 빈둥빈둥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와이프가 안 차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등록 받아줄까요? 받아줍니다. 아침밥 굶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받아줍니다. 자진하에 폐업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되겠죠. 하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있어요. 전에 이거 잘 물어봤거든요. 요즘은 잘 안 물어보네요. 그래서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있지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그 동그라미 2번부터 먼저 보시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당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은 등록에 결격사유에 당하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이건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했는데요. 이건 결격사유로 하시면 금방 알아보셔요. 이렇게 되고요. 3번 지문은 뭐냐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해 다른 개업공사의 사무소에 등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공부하는데 개업공사끼리는 사무소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개업공사, B 개업공사가 공동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때 여기서 업무정지 한 명이 먹었잖아요. 업무정지 먹으면 업무정지 먹은 사무소에는 등록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그 정도입니다. 그게 3번의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그 공동사무소를 공부하면 또 알아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후일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등록요건 검토 및 등록 통지, 이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교재 지금 39쪽 맨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40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제 그 다음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절차가 등록을 이렇게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신청 관련 내용을 다 봤는데 그 다음 절차가 이제 검토하고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결격 여부를 다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도 나가서 봐요. 그 다음에 그 자격발급 시도사에게 확인 요청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검토하고 확인했어요. 기준에 적합했잖아요. 그럼 등록은 기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기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건에 적합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속성이란 규정 잠깐 보시면 다음의 사유 등이 없는 한 개설 등록을 해줘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인인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했다든가 신청했다든가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돼 있다든가 개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돼 있다. 그러면 등록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됐다. 이건 참고사항으로요. 만약에 개업공사가 세금 체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실이 등록관청을 알게 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일단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기준에 이제 적합했어요. 그럼 이제 등록을 통지를 해줍니다. 등록 통지는 그러면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한다고요? 7일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법인인 개업공사로 구분 등록하는 거예요. 구분 등록해서 이제 등록을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의 효과가 발생해요. 등록의 효과가. 그러면 그래서 등록 신청한 날부터 등록 통지는 며칠? 7일. 7일에 구분하에 등록하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왜 서면 통지하느냐? 아주 중요한 요령이 발생했죠. 지금. 등록의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즉 이때 개업공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때 등록증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등록증은 이제 보증 설정을 하여 들어가면 이제 등록증을 기부합니다. 그럼 보증 설정 제도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 설정하게 돼 있어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라는 거에 가입하거나 그 다음에 공탁의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렇게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를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증을 교부를 지첩시 해주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 이것을 이행했는가 확인하고 증을 지첩시 교부합니다. 그럼 등록증 교부할 때는 인장 등록 여부 같은 거 체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보증 설정한 거 확인하고 증을 지첩시 교부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등록증 교부할 때는요. 그 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이 있거든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대장이 있는데 이 개설등록대장에 기재를 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설등록대장은요, 등록대장은 제가 우리 개업공사의 호적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등록대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카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등록을 하면 저에 대한 이력사항이 이 카드에 모두 기록이 남아요. 이게 등록대장.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등록대장이 쫓아다닙니다. 내가 사무소 옮겼죠? 그럼 등록대장 다 보내줘요. 그래서 등록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고 그랬죠. 자격증 교부대장 관리하듯이 이것도 전자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여기에 기재하고 이제 등록증이 교부가 돼요. 그럼 등록증을 만약에 분실했다, 훼손했다, 또는 기재사항이 등록증에 바뀌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요. 물론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공사인개업공사로서 등록관청 내에서 공사인개업공사로 계속 업무를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도 재교부 신청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물론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등록증이 나갔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등록관청은 공인인계사협회에다가 통보하게 돼 있어요. 협회 통보하는데 이거 건건이 나갈 때마다 통보하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이걸 쫙 모아서 협회 통보해 주는데 등록증이 교부되면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인계사협회에다 이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다음 달 10일이다. 10일까지. 10일 내에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등록증이 교부가 됐다. 그러면 6월 10일까지 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 주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회 통보인데 거기 협회 통보사항 나왔으니까요. 뭐 차츰 계속 나오겠지만 여기서 한꺼번에 한번 보고 갈까요? 등록사항을 통보하고 신고사항을 통보하라고 그랬죠. 등록사항 할 때 등자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신고사항 할 때 신자에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등신이죠. 그러니까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을 모두 통보해요. 그러니까 등록사항이라는 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사항 통보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처분사항, 즉 등록을 취소했거나 등록사항들, 등록증이 나왔거나 또는 등록을 취소해버렸거나 또는 업무정지를 때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협회에다 통보해 주겠어요. 이게 등록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신고사항은 전부 다 통보합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이 거기 나열되어 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 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 신고사항은 전부 다 통보해요. 그래서 등신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은 모두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A, 등신. 그거죠. 그러니까 등신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봅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만 자격 취소나 자격증지 사항은 협회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럼 이제 등록 절차가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 41쪽에 문제가 실려 있죠. 16회 문제. 아주 절차 문제 물은 것으로서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문제지만 실었어요. 제가 일부러. 풀어보겠습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6회 문제였습니다. 1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알아보시겠죠? 그러나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번 가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맞죠? 이게 원칙이니까. 단 중개인의 예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등록관청 아니죠. 동일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로 계속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된다. 근데 딴 데로 가서 하고자 한다면 등록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동일등록관청 안에서 계속한다면 재교부가 되는 거죠. 자, 다음 3번 갑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개업공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아주 전형적인 질문이죠. 10일이 아니고 7일. 그래서 이제 7일, 10일은 통째로 나중에 암기 들어갈 거예요. 바꾸는 거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7일이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됐고요. 4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공사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맞죠? 10일 내에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달 10일입니다. 누가 통보한다고요? 등록관청이에요. 그것도 주의하시고. 다음 5번 질문.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맞죠? 그러니까 등록증 나갈 때는 보증만 확인하고 지체 없이 나가는 거지. 이거
인장 등록 여부까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록 절차 마무리됐고 있네요. 증을 받았으므로 업무를 개시하면 되는데 여기서 참고로 등록 통지를 받은 자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해야 되는가?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우리 법에 없어요.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이거 다만 나중에 이제 휴업을 공부하는데 등록 통지를 받았는데 3월이 넘도록 업무 개시 안 하잖아요. 그러면 휴업 신고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휴업 신고를 안 한다면 3개월 내는 업무를 개시해야 될 걸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규정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휴업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필요 충분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보여요? 보증 설정하에 신고해야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등록증을 받아서 게시도 해야 돼요. 세 번째, 인장도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충족하지 않으면 업무 개시는 절대 안 됩니다. 업무 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등록의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특수법인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법인서부터. 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